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이자 대종사시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자광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스님과 함께 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역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 우리 김종욱 당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네, 모두.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희가 이 설 연휴의 뜻깊은 날 라디오를 통해서 먼저 뵙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TV와 라디오 BBS 초대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BBS 초대석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새해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조성예불 축원에도 404병 쾌차 물리쳐 주시고 쾌차하도록 기원하는 축원도 있고요.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약풀들여 치료하는 또 약도 요구하는 그런 발언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 왔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온 이 코로나라고는 이 전염병은 상당히 센 놈이 왔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그냥 불안과 초조, 무슨 그 억눌린 생활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밖으로 치닫던 모든 생활을 이 내 마음 안으로, 내 가정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와서 마음도 좀 챙겨보시고 또 가족도 좀 챙겨보셔서 여러 가지보다 대화도, 따뜻한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가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먹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가정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요새보다 뭐든보다 그 밖에서 유혹하는 보다 시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게 무슨 억압된 시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으로 산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원래 우리는 마음 위주로 살았고 가정 위주로 살았고 내 가족, 내 식구 위주로 살았습니다. 다시 이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 이 기회에 만들어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진짜 원래대로 살자라는 그 말씀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자꾸 밖으로만 뻗어나가던 것들을 이제 안으로 좀 여미고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욱 단장님도 저희가 초대석에서는 처음 뵈셨어요. 예. 우리 새해를 맞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프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모시고 있는 불교 학술원장 스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불교 학술원 또는 그 불교 기록문화유산 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면은 도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그 불교 기록문화유산 뭔가 말만 들어도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사실은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원장 소임을 맡으시고 그리고 나서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기사를 전달을 했었는데 21세기 한국불교 대장경이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이 출간이 돼서 기념식도 하시고 학술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는 걸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을 이끌고 계신 우리 김종국 단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단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 이 아카이브 사업을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불교 학술원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은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인데 여기서 불교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고려대장경, 네. 그것에 대한 한글 번역인 한글대장경, 그리고 나머지 한국의 모든 불서를 모은
한국 불교전서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것과 이것에 대한 한글 번역 그리고 저희가 또 수집하고 있는 기타 문헌들을 총 모아놓은 것을 불교 기록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100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한국 불교 전서에 대한 번역서 한글 번역이 100권째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한국 불교 전서라 함은 고려 대장경이 뭐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의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고 또 기본이 중국의 것을 저번으로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불교는 뭐 17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라, 고려, 조선만 합쳐도 그 문헌이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고려 대장경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문헌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죠. 그걸 모아놓은 것이 한국 불교 전서입니다. 그건 한문으로만 되어 있고 약 14책 정도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것도 역시 동국대학교에서 30년 전에 편집이 됐지만 요새는 이제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기록문화유산 사업의 일부로 이것을 한글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100권째가 나온 겁니다. 한국 불교전서에 있는 모든 한문을 한글로 옮기게 되면은 약 200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100권이 넘었다 하면 이제 절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는 게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요새 세대에 맞게 한글로 100권째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뭐 옛날 그 원효 스님, 원칙 스님부터 해서 네. 최근에 구한말의 스님들까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또 이제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관련된 저서들을 다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쓰여진. 예, 그러니까 시대는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냥 한글로 된 무슨 한국 불교 전서 그냥 뭐 근대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렇죠. 옛날에 모든 문헌들을 있는 것을 다 총집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다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글화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시는 몇 년째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한글로만 한 작업으로 네. 보면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죠. 네. 근데 그 또 난이도가 있고 또 새로이 저희가 발견하는 문헌들이 또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죠. 계속 보완이 되고 계속 또 번역을 할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 1970년대부터 사실은 이걸 모으는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4권으로 14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럼 계속해서 또 문헌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번역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있겠네요. 마지막 나온 게 제 14책이 네. 16년 전에 나왔었는데 16년 후 네. 그래서 금년 가을쯤에 제 15책이 보일편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 제 16, 17책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음. 이것은 저희 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역사와 문화와 불교와 이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 한국 불교 전서를 한글화한 이 100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불교 학술원이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기사들이나 보면은 다양한 이름의 어떤 기관들이 동국대학교 안에도 존재를 했던 것 같고 우리 또 스님께서 이사장 소임을 맡으셨을 때도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할 때는 네. 학교 살림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학술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냥 그런 단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건 네. 중요한 기관이구나. 학술원에 가서 학술원에 예, 생각해서 원장님이 되셔서 보니까 내가 거기 박사들도 수십 명 있고요. 아, 한 90명 가까이 사는데 네. 석박사가 뭐 한 5, 6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음, 이분들 뒷받침하는 일이다. 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가서 지금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이 한계 상황 때문에 네. 지금 움츠려 가지고 아. 활발하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든 이게 해결되면은 우리 네. 학문하는 우리 불교 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력을 그렇군요.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실무적으로 또 이끌고 계신 단장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 예. 네. 이제 불교 학술원을 비롯해서 네. 그 이제 일반인이 보면은 좀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문화연구원이 네. 62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1년 뒤에 이제 동국역경원 네. 그리고 이제 전자불전연구소, 맞습니다. 종황연구소, 네. 문화재연구소 산하에 5개 연구소가 있고요. 그 전에 한 15년 전에 이 연구소들을 통합 기획하는 어떤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학술원이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이제 몇 분의 그 원장님이 오셨지만은 이번처럼 학교에 이제 가장 큰 어른께서 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많이 놀랬죠. 저희도 그런 너무 파격적인 인사고. 네. 근데 그건 아마 그만큼 저희 그 불교학술원의 어떤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보고 또 오셔서 아까 큰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그 일선에 있는 학자들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은 금년도에 불교학술원에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것들이 이제 끝나서 새로 진입해야 되는 사업이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국고 사업인데 이걸 또 유치해야지만 현재 인원들이 또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스님께서 총 지휘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님의 어떤 지도와 격려 이런 걸 통해서 금년에 계획대로 여러 사업을 따다가 또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런 학술적인 연구가 계속된다는 것은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저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롭게 뭔가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불교학술원에서 말씀하신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불교 기록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려대장경에 대한 네. 완전한 한글 번역이 다 돼 있고요. 네. 한국 불교 전서에도 100권 분량의 한글본이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께서는 한글에 익숙하실 테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의지만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창에 불교 기록문화유산 이렇게 딱 치면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수많은 경전이 예를 들면 이제 고려대장경 같으면은 경판 이미지 사진이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유네스코 유산이고 저희 국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새는 가보셔봐야 네. 실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고해상도로 찍은 사진이 있고 그 한문에 대한 것을 한문을 정확히 입력해 놓은 한문본이 옆에 있고 그것에 대한 한글본이 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조해서 볼 수도 있고 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국 불교전서도 한문본, 한글본이 매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의 집대성이죠. 네. 그리고 한국 불교전서는 우리 1700년의 우리 불교, 우리 스님네들의 역사가 담긴 문헌입니다. 그것이 다 한글로 다 대조가 돼 있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접근하시면은 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자님들 손안에 부처님 말씀과 네. 우리 한국 불교 1700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반야심경을
개인적으로 보다가 또 스님들께서 해설하신 해설서를 보다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전에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거를 풀이를 해놓으셨는가 검색을 해가지고 옛날에 정말 한 1000년 전에 하신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신다는 게 한글화한다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전을 부처님의 언어를 또 선사들의 언어를 정말 옮긴다는 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서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1차로 이제 초역하시는 분을 해당 분야의 불교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네. 해당 분야의 전공자, 특히 이제 한문에 박통하신 분을 또 경력이 있는 분을 저희가 엄선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초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증의 작업을 한 2차례 이상을 거칩니다. 그건 주로 저희 내부에 그 교수진이 있는데 현재 뭐 현존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교수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에 의해서 2차, 3차까지 또 증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100% 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현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자들께서 일종의 신고 비슷하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냐. 아하.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오자가 좀 나게 그렇죠. 되면 바로 지적도 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수정해 나가는 또 과정도 또 있습니다. 아,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일종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가능하겠네요, 정말. 그리고 이 선생님 이게 정말 완전히 완성이 되면 지금도 많이 완성이 됐지만은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어떤 그 연구 자료들이 되고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자들이 좀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하거나 그럴 부분이 있다면은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요즘은 어려운 시절이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동국대학교 내에 아니 우리 불교계 불교 학술원이 있고 네, 거기에 대석박사들이 음, 몇십 명이 운집해 있다. 네, 이 여기를 지원을 해야 음, 8만 대장경이 갖고 있는 그 우수한 정신 세계를 네, 그분들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네,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진리 안에 그게 들어 있으니까 네. 그것을 전달하는 게 우리 학술은 학자들이거든요. 음, 교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지금 파악하라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현대의 고민을 답을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부처님 경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 가끔 하나씩 내놓자. 아주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같으면은 질병 문제랄지 네, 또 지금 요새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음, 너무 사람끼리 뭐다 정치인들끼리 뭐 지역끼리 뭐다 갈등이 뭐 그렇게 심해가지고 도대체가 평화의 기색은 볼 수도 없고 이렇게보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다가 언제 우리가 행복을 맛보겠느냐 걱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 학술은 불교 학자들이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원래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해서 싸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는 아무런 답도 없다. 발전도 없고 화합, 융합 이런 메시지를. 진리가 불교에 네.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 70년대부터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이런 작업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동국대학교가 동국대학교답게 우리나라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꾸준하게 해오신다는 부분이 일단 감동적이고요. 우리 또 스님 말씀 그리고 우리 단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 불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정말 손안에 이 불교 아카이브를 가지고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한국 불교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도 느끼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검색창에 가셔가지고 불교 기록 문화유산 이렇게 일단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경전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불자님들 올해는 이렇게 불교 아카이브에서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확하게 여기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공부할 어떤 경전을 찾아서 올해는 그 공부를 꾸준하게 해보시는 그런 해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님의 그 수행 이력을 얘기할 때 바로 그 군포교라는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것 군포교 같아요.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요. 그 초석을 만든 어떤 그런 예. 그 시기였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입산해가지고 들거든요. 네. 우리 송경산 스님을 만나서 경산 스님 그쵸. 예, 이 경산 스님을 경자산자. 만나서 네. 그때 이제 조계사 총무원의 교무부장을 하고 계셨을 아, 때요. 네네. 원장 되시기 직전에 아. 그 스님의 상자로 들어가서 네. 시봉 열심히 하고 배우다가 음. 또 아까 그 선방도 가라고 그래서 네. 또 다녀오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예, 네. 또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승려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군승으로 가셨군요. 들어왔어요. 네. 32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 군승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5년간 음. 군 포교를 했습니다. 아. 25년이면은 진짜 예. 아, 진짜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군종 군승의 역사를 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초기에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네. 그 군종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그 제가 뭐 소개를 드리면서 느꼈지만은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는 좀 미리미리 선점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요. 기독교 예. 천주교가 미리 들어가 있었고 예. 우리는 한 10여 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많이 그 핍박을 받았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 군승 단장까지 맡으셔가지고 거기서도 군승의 그 전반적인 걸 인원을 또 이렇게 늘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시스템이라기보다도 네. 나는 원래 포교의 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 입산해서 조계사에서 우리 스님 모시고 수행하면서 네. 이거 포교 안 하면은 불교 망한다. 이 생각을 음. 갖고 있어가지고 네. 조계사에서 어린이에도 그때 어린이. 운문 스님하고 아, 예. 최초에 이제 운문 스님 모시고 네네. 어린이회를 조직해서 어린이 음. 법회를 꾸준히 보고 중고등학생에 또 조교사 옆에 또 중고등학교가 맞아. 많았어요 그때. 예. 한 5개가 있었어요. 네. 거기 찾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조계사에서 법회를 보고 아. 그런데 그 포교에 나는 원래 그 원력을 세웠어요. 아. 그쪽으로 또 마음이 갔고 네. 그러다가 군포교로 군승이 이제 모자라서 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 군포교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음. 군대에 뛰어들어가서 3년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25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군포교에 정말 여한 없이 제가 했습니다. 아, 예, 그런 혹시. 과정 속에서 이제 군승으로 가시는 또 스님들이 점점 늘어나셨잖아요. 예, 많이 저희 뭐 보면은 저기 그 공군 다녀오신 우리 또 군승 출신 스님도 저희 예. 방송도 하고 계시고요. 예. 지난번에 또 초대석에는 또 해군 다녀오신 우리 스님들 또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정말 군에 가서 군 포교를 하고 이 장병들을 접수하기 위해서 뭐 붕어빵 기계까지 사다가 그거를 붕어빵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 포교했다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 아, 많습니다. 네. 처음에 천막법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교회나 성당은 버젓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식당 이용하다가 네. 밥 먹고 나가면 그 청소 빨리 하고 거기서 이용하다가 법회 보고. 그것도 또 불편하다고 그래서 천막 치고 네. 천막법당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법당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오늘날은 아마 군 법당이 네. 450여 개가 있습니다. 음. 군승이 140-50명이 있고요. 참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군승에서 나온 지가 지금 네. 6년 됐는데 네. 지금도 군승할 때만 나오면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져요. 내가. 그렇죠. 많은 부분을 또 만드시고 또 네. 몸담으면서 고민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워낙 마음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고치는 것부터. 근데 아까 우리 그 은사 스님 경자 산자 우리 큰 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국대학교의 그 종비생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든다거나 군승 제도를 또 이렇게 확립하는데도 우리 은사 스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우리 스님께서 종단에 일 보고 있을 때는 초창기입니다. 네. 비구 대처 이런 갈등이 심할 때 여러 가지 좀 많은 예,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그 힘드시던 모든 시절이죠. 네. 대처승 위주로 갔던 그 음. 보단 불교계 그 운영 시스템이 우리 비구승들이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자. 그래서 네. 거기에 선두주자로 나와서 활동한 분이 우리 경산 스님이고 음. 경산 스님의 인품에 대해서 내가 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청정무관 스님입니다. 음. 공심이 뚜렷하고 네. 원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종단의 큰일 지금 오늘날 아마 이 방송국도 우리 스님 계실 때 이렇게 기초가 다 꺼져 가지고 세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도 사실은 네. 우리 또 경산 부처님 스님께서 오신 날 재정도 네, 우리 하셨다고. 스님 원장하실 때 네. 이렇게 하셨고 군승제도 그것도 우리 스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님이 네. 여러 부장 행원 스님, 승산 스님 네. 이런 스님들 뭐다 해정 스님 뭐다 이런 스님들 모시고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종비생 제도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승려들이 무식하면 중생 교화를 할 수가 없다. 중생은 수준이 높은데 무식하면 되겠느냐. 현대 교육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다가 강제로 막 집어였습니다. 그때 네. 이제 최초에 저도 거기에 발탁이 돼가지고 네. 저도 가니까 그때 월탄 스님도 오셨고 아. 현애 스님도 오셨고 나이 네. 차이가 많죠. 저하고 7-8년 차이가 있는 네.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한 방에서 화계사 기숙사도 아닌 화계사 대죽방에서 네. 한 방에서 뒹굴고 한 방에서 공부하고 아.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렇게 불교 역사서 같은데 왜 근대 역사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우리 스님들 법명들 보면서 아, 이 스님 하던 그분들 얘기가 막 다 나옵니다. 네. 불교 역사가 그냥 다 나오네요. 아, 근데 사실 그때 그러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도 철학과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전통 강원에서 공부하시는 거를 또 우선시하는 그런 풍습도 아이, 그렇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현대화된 이 현대화라는 표현 좀 웃기긴 하지만은 이 대학을 다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아주 다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버님 종단에서 스님들이 앞장서서 학교를 종비생 보내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네, 네. 우리는 떳떳하게 다녔죠. 아, 그러나 얼마나 행동을 조심했는지 그러니까요. 무슨 육군 사관학교는 저리 가라요 그 당시. 휴일도 엄하고 학교 교정을 다닐 때도 줄 서가지고 다니고 뭔가 항상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모범이지 모범 말씀 잘하셨어요. 그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아주 참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또 오늘날에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한 그 요소요소의 그 모든 것들을 갖춰 놓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진짜. 근데 스님 좀 조심스럽지만은 어떻게 우리 은사 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불문에 출가 들게 되셨는지 동기요? 네, 좀 나 여쭤봐도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네. 1년 남겨놓고 스님 됐어요. 어느 날 구례 화엄사 지리산 네. 화엄사를 갔다가 네. 소풍인가 뭐 여행을 갔다가 예, 예. 스님 생활이 참 좋아서 그쪽으로 입산했어요. 아. 구례 화엄사로. 네. 근데 그때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이 최진여 스님인데 네. 종단에서 총무국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 예. 화엄사 주지 스님이. 네. 근데 우리 이제 경산 스님이 시봉원 하나 구하는 거요. 아. 그래서 전국에서 똑똑한 놈 하나 골라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똑똑한 놈 중에서 내가 발탁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울 구경 처음부터 구례 화엄사 어. 행자로 있다가 서울 올라오셔서 예, 조교사에 와서 아. 그 우리 스님 모시고 이렇게 지금 그 스님 그러면 그렇게 나는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게 되신 그런 또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때부터 그렇게 우리 스님도 포교의 원력이 있었고요. 제가 미래를 보니까 네. 이대로 가다가는 스님의 포교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스님들이 그 당시에 그저 선 공부, 마음 공부 거기에보다 신경을 쓰고 신도는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불교 진리는 대충 들어보니까 그 당시도 엄청나게 좋은 진리인데 왜 이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수행을 한 생 늦추더라도 나는 포교에 진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교는 바로 내 수행의 방편이고
내 원력이고 부처되는 길이 바로 포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홍서원의 중생무변 서원도 네. 그게 마지막 우리 스님들 서원이요. 부처님의 서원이고 우리의 서원이요.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도할까요? 우리 스님들은 모두가 다 중생을 건지겠다는 포교의 원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도 사실은 그 불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종교 인구의 감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출가 수행하시는 우리 또 이 수행자들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께 여쭤본다면은 어떻게 어떤 방편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처님 말씀 열심히 전하는 거요. 왜 이뚜고 말을 못합니까? 불교 공부를 몇십 년 한 분들이 스님이라면 다 부처님 말씀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또 불교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수특히 많은데 네.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불교를 4년 공부했는데도 이분들을 100% 포교사로 활용을 해서 모든 스님과 불교 공부를 한 불자들이 포교 전선에 나가야 된다. 마치 그냥 큰 선포식이라도 하듯 이렇게 각박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네. 불자 감소의 그 현황을 보면은 네. 뭔가 그 부처님의 전도선언도 생각이 납니다. 다 가는데 둘이도 가지 말고 혼자 가라고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던.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왜 실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오직 부처님이 급박했으면은 둘이 한테 뭉쳐 다니지 마라. 네. 됐으면 많은 지에 가서 포기해라. 따로따로 흩어져서 다녀라. 네. 처음도 끝도 논리정연하게 내 법을 전하라. 그 사명이 부처님이 제 일선이거든. 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어찌 보면 가장 그 최전선에서 지금 꾸준하게 불교 말씀하신 이 포교라는 것에 방편을 만들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데요. 스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여쭤보고 예, 싶네요. 일단 제가 모시고 있는 이 조직 불교 학술원에서 아까 얘기 나온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인데 스님이 이제 평생 원력이 포교이신데 사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포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뭐 첨단 기술 얘기 나오지만은 어느 시대나 기술도 있고 과학도 있을 텐데 이 시대에 최적화된 기술로 부처님 말씀을 피는 그 작업을 저희 사업단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대부분은 이제 군포교, 대중포교에서 오셨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오신 이 기관 속에서 가장 첨단 기술로 디지털 네. 포교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감히 스님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정말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불교 방송도 사실 방송 포교를 위해서 설립이 되고 이제 그러면요. 30년, 네. 31년이 됐거든요. 우리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좀 더 포교사로서 방송 포교사로서 자세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적극적인 포교를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불자들은 다들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끌고 절에도 가고 부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공덕을 진짜 쌓는 것이고 복을 짓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 마음과 아마 단장님 마음이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서 가까이서 생생한 이런 법문을 듣고 그때그때 방향을 잡아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찬이십니다. 네. 예, 저희도 힘이 나죠. 예. 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이자 대종사이시고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으로 계신 우리 자광 스님 그리고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종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단장님 올해 어떤 발언이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이 금년이 10년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전개될 필요가 있고 이걸 포함해서 불교학술원에서 한 3개 정도의 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바로는 이 세 사업이 다 잘 수주가 돼서 좀 더 많은 이제 불교 연구진들이 불교 학술원 이름으로 네.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금년 목표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열심히 또 함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불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도. 네. 자, 그리고 우리 자광스님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셔서 아마 아이고 부족합니다. 새해에 우리 함께하시는 불자님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불교 방송 만공의 공덕주분들 그리고 함께하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포교는 바로 공덕장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네.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고 또 부처님이 주신 제1 사명이 포교 사업입니다. 그 포교 사업 제1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여기 방송국입니다. BBS 방송국. 제1선 포교의 제1선에서 뛰시는 이분들의 그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만공회에 가입을 해주셨으면은 그 이상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올해 아마 새해를 여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 또 스님 그리고 우리 또 단장님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이 불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이 사업들 다 원만하게 다 회항하실 때까지 예,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겠지요. 그러나 또 한 해가 바뀌고 또 음력설이 또 내일 모레인데 진짜 이제 한 해가 바뀝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는 새롭게 살아보자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처럼 내년도 똑같이 살겠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신 세계를 개척해 가지고 새롭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뜻하게 살아왔고 자비롭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따뜻하고 자비롭게 삽시다. 내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대의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무슨 뜻인고 하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그 이치를 알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이 삼라만상 두두문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을 날카로운 깨우침의 그런 그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꿰뚫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고 그 실상을 알아보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존관계, 상관관계, 협력관계 속에서 존재하더라. 이게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 무시무종으로부터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걸 어려우시면 이게 만남입니다. 서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 이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인연법을 수학 공식화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차유고하니 피유라 차멸하면 피멸이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뭐라면 멸하면은 이것도 멸한다. 너와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상통하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둘이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맙시다.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이제 우리 좀 더 나를 아끼듯이 상대방 이웃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존재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뜨려 알면은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 지혜로운 삶의 삶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은 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자비 생활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된, 깨우치고 나니까 하나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삽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인생 왔다 가는데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투고 살아야 됩니까? 불편하게. 거기에서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은 그것이 자비로 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서로 이것과 저것이 만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만나고 보니 하나 되어 있더라. 하나 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비롭게 살자.